자, 안녕하세요. 자, 김홍별이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디자인보법 2차 통합기초 GS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한 달 동안 총 8회로 진행할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니까 OT 먼저 좀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그 보충교재 다 받으셨죠? 보충교재 0페이지입니다. 0페이지. 그 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디자인보법 기초 2차 통합 기초 GS 강의 오리엔테이션에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갈게요. 자, 일단 수강생 전달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자, 본 강의는 2차 디자인보법 이제 필수 기본 강의다. 자, 사실 뭐 예, 기본 강의라고 하면 1차 때는 이제 이론도 다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이론을 여러분께서 지금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1차 때 디자인보법을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2차 기본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습도 답안지 쓰는 거 연습까지도 하는 거니까 예, 통합기초 GS라고 명명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 이후에 이제 실전 연습하는 거는 이제 6월 달에 실전 GS 강의가 있는데 5월 달에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5월하고 6월에 둘 다 실전 GS 강의 똑같은 강의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2차 경험이 작년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땐 통합 기초 GS 강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달이나 다음 5월 달이나 6월 달에 실전 GS 강의 바로 수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2차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 이렇게 2차 무경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보법을 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4월 달에는 아마 민소법 때문에 아마 골치 좀 아프셨을 거고, 뭐 특허랑 상표도 뭐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뭐 두 개라도 들었겠죠. 근데 이제 디자인보법은 이제 4월부터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 3월부터 뭐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사실 3월 달에는 민사소송법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워낙 양도 많고 또 특허랑 상표 병행하기에는 좀 그 디자인보법을 바로 부담 주는 건 별로인 것 같아서 이제 4월부터 진행을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번 2차 시험 때 디자인보법은 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요번에는 뭐 대충 보는 거니까 뭐 민소 하나랑 특허 상표만 잘하자. 그리고 디자인보법 버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경험 삼아서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디자인보법도 단 뭐 실전 GS 32문제라도 암기하고 들어가시거나 내지는 기초 GS 한번 수강하시고 들어가신 분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게 올해 여러분이 4과목을 전력을 다해서 시험을 본 사람들은 내년에 2차 유경험자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한 과목이라도 포기를 하게 되면 내년에 사실상 완벽한 2차 경험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양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2차 시험을 경험하는 게, 물론 그러고 나서 천운이 따라서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에 합격 가능성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필수 과목 대비 이제 최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현업에서도 디자인보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인데, 제가 디자인보법이 필수 과목보다 못하게 좀 공부를 좀 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 이제 전 디자인보법이 계속 필수 과목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무 변리사인데, 아무튼 우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시험 때 디자인보법을 공부하는 거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패스페일 제도이기 때문에 반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수 과목 대비 필수 과목 전체 여러분 공부량을 100이라고 본다면 10%만 투자하세요. 그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제 말 많이 들어서 공부하신 분들 작년에 많이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패스하신 분들 많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패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도 그렇고 여러분의 공부도 그렇고 가성비 있는 공부를 좀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종강까지 이번 4월 달의 목표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서 사례도 풀어보고 중요한 판례도 볼 거고 다 그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단문은 꼭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우리 강의 진도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준원점 정도는 적어도 다 완벽하게 암기하는 걸 목표로 해주시고, 뭐 바람직하게는 54개 단문을 다 외워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단문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단문은 암기해야 되는데 뭐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목표를 삼아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암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목차하고 키워드라도
암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답안을 쓸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단문은 오히려 소단문으로 10점짜리 이렇게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소스는 있어야 돼요. 단문 소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목차와 키워드 정도만 공부해 두시면 일단은 4월 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4월 달은 그래도 디자인 복법 공부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죠?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통합 서브 교재 이제 오늘 요거 나온 거죠. 뜨끈뜨끈하게 나온 요 책하고 제가 정말 줄이려고 아무리 줄여도 이만큼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충 교재가 있고 보충 교재는 뭐 법조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출 문제 우리 2002년도부터 기출 문제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공부하다가 뭔가 방향성을 잃었다. 내가 공부하다가 방향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 제가 강의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 머릿속에 상기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포커스로 하는 공부를 하자. 자, 이렇게 그런 취지로 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양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패스페일 제도가 아니라 디자인 복법도 70점대를 넘겨야지 합격하는 그런 세대였다면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양을 늘린다, 단권화를 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 통합 서브 교재하고 실전 GS 문제만 푸세요. 그것만 풀어도 합격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늘리거나 단거나 같은 거는 일단 동차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집중해도 시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답안 작성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본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양을 어느 정도 써야 되냐? 필체 제 거 좀 봐달라. 근데 여러분, 이거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요. 물론 필체가 가독성은 있어야 되겠죠. 가독성은. 하지만 필체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글씨체들 많아요. 근데 알아볼 수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양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패스페일 제도에서는 답안지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30점하고 20점, 30점은 최소한 3페이지 넘어야 되고 20점 뭐 2페이지 넘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량 자체가 중요한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주세요. 필체나 양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짚어주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 소위 논점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게 분량이 쓸데없는 거 2페이지 쓴 거보다 제대로 된 거 1페이지가 낫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패스페일 제도 있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공부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본질, 논점 찾아내는 거와 결론을 맞추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양과 그 다음에 필체 같은 거 이런 약간 부가적인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 가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게 되면 특허법과 겹치는 논점들, 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랑 오버랩 되죠. 공유 발명 또는 공유 디자인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특허법 논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법이나 심판 이런 재심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특허법으로 해결해도 문제 없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심사 기준. 자, 요거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심사 기준은 5월에 개정됩니다. 자, 5월 다음 달이에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심사 정책과에 서기관님하고 저번 주에 통화를 했고요. 5월 달에 아마 개정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심사 기준은 제가 5월 달에 개정돼서 공포하자마자 별도 특강을 열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들으시면 되겠고, 아니면 뭐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제가 정리자료를 올릴 테니까 그거 단권화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작년 포함해서 3개년 기출문제, 최근 3개년 기출문제 12문제를 다 봤더니요, 심사기준 꼴랑 한 문제 나왔어요. 설령 그것도 심사기준을 잘 몰라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최근 경향 자체가 출제자들의 교수님으로 편중이 되면서 점차 디자인 보법의 본질적 문제 그리고 아니면 본질적인 뭐 등록 가능성 문제나 침해, 심판 소송 이런 쪽 문제가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심사 기준만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12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갖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본질적인 것, 우리 그 심사 기준의 지엽적인 거 그런 것보다는 내가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본질적인 거에 좀 공부를 하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5월 달에 심사 기준 개정되고요. 법은 통과 안 됐습니다. 법은 요번에 올라왔었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전국 자체가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아마 올해 말에
대규모 통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보법, 화상 디자인, 뭐 인테리어 이런 것도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무지막지한 개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대한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우리는 공부해서 빨리 합격한다. 자,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은 여러분, 자, 질문은 그 메일, 제 메일 주소 요거 적혀 있죠. 따로 판서 안 하겠습니다. wkhupat.com이고요. 제 회사 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은 그냥 제 회사 업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답변이 나올 거고, 답변이 만약에 하루가 지났다라고 한다면 꼭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그거는 너무 많아서 놓치거나 그럴 경우에 간혹 있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따로 중요 표시를, 메일에다 중요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놓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스터디원들하고 불명확한 논의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하세요. 이해 가시겠죠? 쓸데없는 질문 이런 거 답하고 뭐 서로 틀린 걸로 토론하고 이러지 마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강의 방식은 이제 오늘은 준호점 중심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디자인 정의와 관련된 성립 요건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물품성부터 캐릭터 색채까지 쭉 가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물품성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올해 또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부분, 글자체, 화상, 그리고 완성품과 부품, 화면 디자인 쭉 준원점을 오늘 토요일 날 집중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원점은 내일 기초 GS 1시간 우리 쓰고 나머지 2시간 동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강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일요일 강의도 중요한 거지만은 일요일 강의는 분원점 정리하고 분원점에서 시험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를 만나진 않잖아요. 그때 주중에 복습하실 때는 이제 제가 강의했던 거 공부해 주시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또 한번 빡세게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럴 때 이제 준원점 중심으로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이제 최소 시간, 이제 여러분 끝나시고 나서 우리 기득권분들은 제가 관여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작년에 2차 시험 보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자기의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겠죠. 올해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월 달에 기초 GS 저랑 열심히 들으시고, 5월 달에 복습 철저히 하시고, 6월 달에 실전 GS 들으시고, 그때 출제 예상 논점하고 32개 문제하고 판례 정리까지 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올해 또 찍히는 판례가 딱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물론 우리 기초 GS도 할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유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기초 GS 때는 이것저것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기출문제 유형을 우리가 보충교재 이거 하나만 딱 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2024년까지 출제됐던 것들을 다 봤을 때 이 5가지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문제를 유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는 방향성에 대해서 원칙을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겠죠? 공부법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법과 답안지 쓰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놓고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돼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유형 1번입니다. 단문형 문제고요. 자, 예시 기출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60페이지 가볼게요. 60페이지 단문형 문제 보겠습니다. 60페이지 2003년도 A-2문입니다. 자, 60페이지 가볼게요. 보충교재 60페이지. 자, 60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A-2문에 읽어보겠습니다. 20점짜리 문제고요. 자,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으로 만든 디자인. 자, 디자인보법 34조 4호에 대해서 취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자, 공부법 뭐예요? 암기해야죠. 암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요거 통합 서부 교재 194페이지가 되겠고 19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고 항상 가정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과연 쓸 수 있는지,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게 기억날 건지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19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교재 부등록 사유 34조 4호고요. 그 첫 번째 목차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34조 4호는 부등록 요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등록 사유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시게 되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서설과 그다음에 이 요건을 분설한 대목차 2번의 요건,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지 못했을 때의 효과, 그리고 결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목차를 보시게 되면 요건 쪽에서 주객시가 나와 있고, 특히 객체적 요건에서는 우리 디자인보법 34조 4호를 분설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힘글시 효과와 결어가 나와 있죠. 자,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목차밖에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내가 그 목차를 쓰면서 법조문 한번 딱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기억나는 거 쭉 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떠올 것 같으세요? 각 목차에서 키워드밖에 안 떠올라요. 예.
아니, 완벽하게 외우신 기득권분들, 작년에 유경험자들은 뭐 다 외웠겠죠. 하지만 동차분들은 머릿속에 OX 했던 경험은 있지만 얘를 내가 암기해서 쓸 수 있는 경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단무 문제는 내가 교재에서 목차를 먼저 암기하고 키워드를 암기한 다음에 그거를 시간 없어요. 쓰면서 암기할 시간 없습니다. 말로 쫙 풀어보라고요. 마치 여러분이 강사가 된 것처럼. 말로 풀어보라고요. 그러면 그만 어느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여러분은 답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문 문제는 어차피 분량의 문제예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페이지 정도만 넘겨도 20점짜리 문제 꽤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교재 60페이지 다시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단문형 문제를 대비할 때 여러분이 제가 왜 자꾸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고 그거를 말해서 풀어서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런 20점짜리가 이렇게 통으로 문제가 단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 최근 기출문제 한번 나중에 보세요. 10점짜리, 14점짜리, 7점짜리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34조 4호든 물품성이든 유사판단이든 똑같은 내용인데 어떨 때는 20점짜리로 나오고 어떨 때는 10점짜리 나오고 어떨 때는 14점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분량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문을 와장창 암기해가지고 그걸 20점 기준으로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답안지 분량 20점짜리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10점짜리로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압축하고 생략하고 줄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는 마음껏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말을 막 이렇게 풀 수 있으면은 늘릴 수도 있지만 키워드 몇 개만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반 페이지 정도로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하는 게 단문의 암기, 압축, 가공, 확장 다 편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단문은 이렇게 20점짜리로 통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소단문으로 해서 10점짜리, 7점짜리, 14점짜리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0페이지로 가서요. 2번 응용 단문형 문제 가보겠습니다. 2005년도 A-2문 6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62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요. 62페이지에 응용 단문형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62페이지 A-2문 디자인 등록 요건 중 디자인보호법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이라 되는데 이건 무시하시고요. 제33조 2항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창작 비용이성 규정이죠. 그렇죠? 33조 2항. 자, 설명하고 끊어주시고요. 자, 아울러 창작 용의로 보는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라? 바로 전 문제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로 전 문제는 내가 34조 4호, 34조 4호를 물어보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조명이 나오는 거 맞나? 잘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오케이, 갑니다. 방금 단문형 문제는 내가 방금 34조 4호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설부터 법적 근거 제시하고 취지 적어주고 요건 적어주고 그 다음에 3번 효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결어 해가지고 내가 암기했던 거 그냥 풀면 됩니다. 풀면 돼요. 최대한 이거는 요거 하나만 물어본 거니까 이거대로 답안지 쓰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봤던 62페이지의 A-2문 같은 경우는 응용 단문형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첫 번째는 33조 2항의 창작 비용이성을 설명하라고 했죠. 또 더 나가서 뭘 물어봤어요? 거기서 흠결 유형을 정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답안은 목차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자, 응용 단문형은 뭐냐면 내가 암기한 단문에서 출제자가 물어본 대로 목차를 변형하는 걸 말해요. 출제자가 물어본 대로. 이해 가시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제자가 물어본 대로 답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 159페이지 가봅니다. 교재 159페이지. 159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은 창작 비용이성 목차가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창작 비용이성도 요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설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서설과 대목차 2번의 요건과 그리고 효과와 그리고 창작 비용이성은 신규성 상실 예외에 의해서 극복 가능한 요건이기 때문에 극복 방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어가 나와요. 자, 이거대로 쭉 쓰면 돼요, 안 돼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창작 비용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흠결 유형을 따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목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목차 1번에서는 창작 비용이성 33조 2항의
대하여라고 이렇게 목차, 큰 목차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차 뭡니까? 창작 비용이성 흠결 유형에 대해서 물어본 대로 큰 목차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이제 목차 다시 보세요. 교재에 있는 거. 목차 보시면 거기서 흠결 유형 어디 있어요? 객체적 요건의 반가로 3번에 있잖아요. 객체적 요건 반가로 3번에 있죠. 그것만 안 적고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방금 이제 목차가 여기서 대목차 요거 1번을 썼으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에서 예, 의미 취지 또는 서설 적어주면 되겠고요. 취지 적어주면 되겠고, 요건 적어주고, 2번 요건 적어주고, 그 다음에 주체적, 객체적, 시기적 요건 적어주면 되겠고, 세 번째다가 뭡니까? 효과 적어주고, 네 번째다가는 효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극복 방안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소결 정도 적어줘서 여기서 예, 대목차 1번에서 여러분이 창작 비용이성 한 20점짜리 이상으로 분량 외웠던 거를 가공해가지고 요만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흠결용 뭡니까? 여러분 1차 때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창작 비용이성이 흠결인 경우와, 두 번째는 주지 형태로부터의 용의 창작이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공지와 주지의 결합. 그리고 네 번째는 1번, 2번, 3번에다가 뭐예요? 미공지, 미주지가 포함된 형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결국 응용 단문도 결국 단문을 암기하고 약간의 답안 가공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안을 쓰기 위한 것도 일단은 저거 단문을 암기해야지 한 번의 연습 가공으로 물어본 대로 쓰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유형이다? 응용 단문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바로 사례형 문제입니다. 자, 사례형 문제는 이제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 보법이 요즘에 예, 뭐 작년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지만 사례 문제가 종종 많이 나와요. 아주 종종 예, 이게 대비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쓰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합니다. 자, 사례 문제 예시 문제는 6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61페이지. 자, 61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좀 쉬운 사례로 할게요. 지금 답안지 하는 거니까. 자,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A-1문을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은. 자, 이제 사례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갑은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한이라고 나와 있죠. 자, 다른 법은 몰라도요. 디자인 보법은 항상 특정 물품명이 나오면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왜냐? 특정 물품명에 따라서 법적 취급이 달라지고 쟁점을 이렇게 감추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인라인 스케이트면은 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디자인 보법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심사와 일부 심사 대상 물품이 달라져요. 1, 2, 3, 5, 9, 11, 19류에 해당하면 일부 심사고요. 그 이외면 심사 물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신규성이나 창작 비용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이런 거 심사 안 하고 등록시키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그래서 특정 물품은 항상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특정 물품을 밑줄 그은 다음에 디자인 보법은 항상 아래 위를 쭉 보면서 류가 지정돼 있거나 그런 것들이 뭐 얘는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가 몇 류다 이런 게 말이 있거나 없거나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별말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심사로 가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죠? 그런 말이 없다. 얘가 뭐 몇 류에 속한다. 얘가 일부 심사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원칙대로 심사로 가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실제 인라인 스케이트는 심사 대상 물품이고요. 자, 갑니다. 자, A를 창작한 후에 2025년 3월 2일부터 날짜가 나왔네요. 날짜는 무조건 밑줄 그어야 되겠죠. 선후관계가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백화점 등 시중에 판매하여 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판매. 딱 보자마자 이제 어떤 메모를, 어떻게 밑줄 딱 긋은 다음에 뭘 메모해야 돼요? 공연 실시죠. 그죠? 공연 실시.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실시된 상태. 공연 실시. 그쵸? 그러면 요 말은, 공연 실시는 판매를 법적인 표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안포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공연 실시 또는 공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25년 8월 10일 현재. 8월 10일. 밑줄 그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공지가 됐어요. 공연 실시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갑이 디자인 A에 대해서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매 공연 실시에 해당하는 요건은 뭡니까? 신규성.
그리고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디자인보법 36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큰 논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디자인 A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라는 요건과 그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신규성 상실 예외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고 논점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례 문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우리 법대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대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목차는 거의 논문과 같은 문제, 논문과 같은 그런 목차예요. 그래서 처음에 항상 서론 또는 문제 제기라고 하죠. 저는 문제 제기로 통일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라고 해서 얘는 출원하기 전에 판매를 했고 그래서 신규성이 문제가 되고 얘는 그 이후에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얘를 등록받고 싶어 해. 그러니까는 우리 디자인보법 36조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검토해서 이 디자인 A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거야 라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부분, 문제제기 부분을 적은 거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 논문이 항상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서 본론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얘가 판매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에 의해서 신규성이라는 규정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언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걔를 판매했던 사실을 공지가 안 된 거, 비공지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신상의 요건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예요? 사안의 해결이라고 나오고 이 사안 해결에서 결국 얘가 신규성은 문제가 되지만 아직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이 디자인을 창작한 자, 즉 정당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등록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문제를 접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였죠? 아까 처음에 떠오른 거는 신규성이 문제가 되겠네. 그리고 신규성 상실 예외가 문제가 되겠네. 그리고 얘가 등록이 그래도 가능하겠네. 라는 여기까지는 1차 수준에서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답안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사실관계를 봤더니 얘가 뭐가 문제가 된다? 신규성이 문제가 되고 얘가 신상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하 검토한다 해서 신규성 검토해서 법적 근거 제시하고 법적 근거 제시하고 사안 포섭하고 법적 근거 제시하고 그리고 사안 포섭하고 그래서 결론은 등록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까지가 목차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딱 나온다면 아니면 옆에다가 문제 옆에다가 메모를 할 수 있다면 얘는 거의 다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얘는요. 신규성 법적 근거 제시할 때 그냥 법조문 33조 1항 각호만 써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대로 포섭할 거니까. 두 번째, 법적 근거도 36조 1항 요것만 써도 상관없어요. 왜? 요거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사안 포섭에서 검토할 거니까. 왜? 사실관계 갖고 와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 반에서 두 페이지만 써도 30점짜리에서 최소한 2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고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 쓰여요. 처음에 목차 잡을 때 이 처음에 문제제기 쓸 때부터 복잡하고 사안 해결 포섭하는 게 이게 처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동차생분들한테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문제제기하고 사안 해결을 빼버리세요. 앞뒤를 다 잘라버리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목차에다가 그냥 바로 신규성을 검토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목차에다가 신상에 검토해버리세요. 그래서 큰 목차로 적어도 출제자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슈를 크게 목차로 잡아서 보여주고 여기서 법적 근거 제시하고 사안 포섭하고 법적 근거 제시한 다음에 사안 포섭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버리라고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적어도 저 목차 구성 가장 좋아하는 정식 목차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런 약식 목차로도 충분히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차분들한테 이걸 권해드릴게요. 왜? 이게 훨씬 더 답안 쓰기 편하거든요. 이해가시겠죠? 왜냐하면 문제제기 쓰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문제제기에서 막 신나게 써놨어요. 근데 쓰다 보면 자기가 틀렸어. 틀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막 지우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막 쓴 다음에 문제제기를 다시 쓰려고 하다가 여기를 빈칸으로 채우고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경 쓰이니까 차라리 그냥 이런 약식 목차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도 상관없어요.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정식 목차로 했던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재
우리 통합 서브 교재 156페이지 가봅니다. 156페이지.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답안 구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156페이지 볼게요. 자, 한 페이지로 약식 답안으로 작성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단문을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1번 문제 제기 보시게 되면 가벤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한 디자인 A에 등록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이죠. 2025년부터 백화점도 시중에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을 검토한다. 설문상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한 디자인 A는 심사 출원을 한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문제 제기 부분에다가. 그리고 이제 2번에 신규성 흠결해서 법적 근거 제시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법적 근거 여러분이 암기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 문제는 그냥 33조 1항 갖고 법전 쫙 펴가지고 쓰면 돼요. 그거 쓰고 바로 2번에 사안포섭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신규성 흠결이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대목차 3번에 보시게 되면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나와 있죠. 또 1번에 법적 근거 여기다 36조 1항을 넣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사안포섭 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안 해결 부분 보시게 되면 얘는 결국 신규성 흠결이 문제가 되지만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정식 목차라고요. 근데 앞에 1번 사안 문제 제기하고 4번 사안 해결을 빼도 상관없다고요.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량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거의 최소한으로 쓴 건데 여기다가 법적 근거 제가 2번 신규성 흠결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에다가 법적 근거 비워놨죠. 그건 여러분들이 외운 대로 어느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이 정도 분량에다가 넘어가게 되면은 답안지에서 2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요.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결론 빨리 찾아내고 논점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암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례 문제가 오히려 많이 나오면 오히려 동차하시는 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왜? 동차분들은 단문보다는 사례 문제를 더 쉽게 답안을 제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단문은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못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교재 0페이지 볼게요. 보충교재 0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준사례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준사례형도 여러분 답안지 쓰는 거 보면은 이제 답답하거든요. 근데 준사례형 문제도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건지. 자, 이건 뭐냐면 2006년 B-2번 문제니까 63페이지 가봅니다. 보충교재 63페이지. 자, 63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B-2번 문제 풀어볼게요. 63페이지에 B-2번.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코와 사지가 일정하게 움직이며 그 움직임이 예측될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끼리 왕구의 디자인 A를 창작하여 이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은 이 디자인, 이 코끼리 왕구 디자인을 등록받고 싶은 거예요. 아직 어떤 제도나 우리 단문의 제목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맞죠? 자, 이럴 때 갑이 상기 디자인 A, 이 막 코가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움직임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 코끼리 왕구 디자인 A에 대해서 1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 즉 가로 열고 성립 요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원시 유의사항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등록된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뭐예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1차 때 공부했던 걸로 전환하면 뭐예요? 동적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동적 디자인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냥 동적 디자인 단문만 쓰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해동력과 사실관계 판단 자체가 아주 기본이 안 됐다라고 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점수 받아요. 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목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례 문제. 얘도 사실상 사례 문제예요. 얘도 사례 문제지만 얘는 뭐다? 사실상 단문 암기하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제기에서 얘는 코와 사지가 움직이고 그 형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움직임이 예측될 수 없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된다? 1차 때 공부했던 그 유명한 주지저명한 두 문자? 기시에일이 떠올라야 돼요. 동적 디자인의 기시에일 성립 요건. 자, 거기서 보면 움직임이 있죠. 물품의 기능에 의해서 변화해야 된다. 그죠? 그 변화가 시각에 의해서 감지되어야 된다. 그 변화가 예측성이 없어야 된다. 변화의 비예측성. 그리고 변화는 일정한 패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 즉, 변화의 일정성.
그래서 기시에일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코어 사지가 움직이고 변화가 비예측한 거니까 얘는 동적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하 우리 디자인 보법의 동적 디자인에서 검토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동적 디자인에 대하여라고 해서 동적 디자인 단문 와장창창 여러분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에다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얘는 동적 디자인이므로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동적 디자인의 동적 디자인으로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출원서에다가 뭐 적어야 되고 도면에다가는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적고 알파벳 A와 B로 써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 설명란에다가는 변화 전과 후에 대한 설명을 적어줘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쵸? 1차 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 걔가 등록되고 나면은 동적 디자인은 하나하나 정지 상태에 대한 권리 범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유사 판단을 해야 된다. 유사 범위가 인정된다. 권리 범위가 인정된다. 이런 말도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단문을 알면 웬만큼은 해결되지만 목차는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즉 그래서 준사례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87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기본 교재 87페이지 가볼게요. 자, 87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87페이지에 동적 디자인이 나옵니다. 동적 디자인은 목차를 봐주세요. 자, 우리 방금 기출문제에서 물어본 거, 기출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처음에 물어본 게 뭐였어요? 퀘스천 1번이 뭐였습니까? 이런 상기 A 디자인이 1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성립 요건이었죠. 그게 바로 그 동적 디자인 목차 중에서 뭐예요? 대목차 2번이에요. 그래서 기시에일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물어본 거 퀘스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출원시 유의사항이었죠. 자, 그거는 뭐예요? 87페이지 목차에서 대목차 3번에 출원시라고 나와 있죠. 그거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어본 게 뭐니까? 등록된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이라고 했죠? 자, 그게 뭐예요? 87페이지 목차 중에 6번인가요? 등록 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디자인권 및 침해 여부라고 나와 있는 것. 여기 부분이라고요. 자, 그래서 단문을 암기하고 있으면 여기 부분을 여러분께서 여기 부분만 적어주시면 되겠고, 아까 물어보지 않았던 동적 디자인과 관련된 등록 요건이나 절차 및 조치는 안 적어주면 그만이에요. 뭘 안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적어서 사안 포섭하고 물어본 대로만 답을 해주면 얘는 20점짜리니까 최소한 15점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준사례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문제를 그냥 아무런 문제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냥 동적 디자인 1번 서설, 2번 요건 이렇게 해서 쭉 쓰지 말라고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판례형입니다. 자, 별 표시하시고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요즘에 최근 3년 동안 기출 문제를 봤을 때 판례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이죠. 우리 디자인보법은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초 GS하고 실전 GS에서 판례만 검토하시고 사실관계, 판결 요지, 결론만 알고 들어가면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는 이 교재도 있어요. 통합기초 GS에도. 하지만 좀 짜투리에 있는 그 판례들은 제가 실전 GS에서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몇 번 문제 갈 거냐면 2017년도 문제 1번 갈 거니까요. 7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7페이지. 자, 77페이지 가볼게요. 자, 77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아주 긴 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77페이지의 문제 1번. 2017년도 문제입니다. 자, 갑의 등록 디자인 X와 을의 실시 디자인 Y는 각각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내용 가로 세로 비율 쭉 나와서 박스에 사실관계들이 쫙 나오는데요. 디자인 보호법인데 뭐가 없어? 도면이 없어요. 그림이 없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직육면체의 휴대폰 포장용 박스가 있고 얘가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요것도 열리고 요것도 이렇게 열리는 이런 휴대폰 포장용 상자 그림이 떠오르지 않고 이 판례를 모르면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판례를 1차 때든 2차 때든 한번 공투해 놨고 그 사실관계를 알고 그리고 판결 요지를 알고 그리고 그 결론을 안다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 문제는 꼭 알아야지만 이게 읽혀지고 그다음에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체크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를 갈 거냐면 교재 91페이지 가봅니다. 통합서부 교재입니다. 91페이지 가볼게요. 자, 91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은 이 91페이지에 자, 91페이지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자, 거기에 여러분 93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각주 40번에 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차 때 요 판례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죠? 요 휴대폰 포장용 상자의 디자인 유사 판단의 핵심 쟁점이 뭐였습니까? 두 개의 포장 상자를 비교함에 있어서 이건 침해 사건입니다. 닫힌 상태를 비교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직육면체라서 공지된 형태예요. 요 중간에 얘가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외부 덮개만 열린 상태와 외부 덮개 및 내부 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를 비교해서 유사 판단한 사건입니다. 자, 포장용 상자는 당연히 덮개가 열려요. 자, 이거는 기능 또는 속성에 따라서 반드시 그 물품의 특성상 변화를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런 완전히 닫힌 상태의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는 그냥 일반적인 형상이지만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 얘는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얘가 결국 유사하다라고 결론 나왔던 그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리고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이 머릿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기출문제는 쉬운 문제라고요. 근데 몰랐다면 여러분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쓰겠지만 결론은 못 맞출 가능성 50대 50이 돼버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거를 물어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일단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두 디자인은 가로, 세로 비율이 약 2대 1이다. 이건 공통점이죠. 두 개의 디자인, X와 Y 디자인의 공통점입니다. 대상 물품의 상자는 부속품 수납 공간과 휴대폰 수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점이죠. 두 디자인은 모두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디자인은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죠. 두 디자인은,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 사실관계 이왕기사 하는 김에 판례를 공부할게요.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묶어주세요.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요거 묶어주세요. 요게 동그라미 세 번째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통점입니다. 자, 네 번째 동그라미 갈게요. 두 디자인은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에서는 부속품 수납 공간과 휴대폰 수납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점과 부속품 수납 공간만을 가린 내부 덮개 및 상단의 일부가 본체를 감찰 수 있도록 구성된 외부 덮개가 각각 형상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역시 공통점에 해당합니다. 즉, 제1상태,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도 동일하고, 그리고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 자, 그것도 이제 묶어봐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네 번째,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 이것도 묶어주세요.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 이것도 유사하대요. 즉, 공통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디자인은, 자, 이제 또 묶어주셔야 돼요.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이것도 묶어주세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상태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부속품 수납 공간이 내부 격벽의 존재 여부가 차이가 난다. 자, 이건 차이점이죠. 특히 디자인 Y는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는 부속품 수납 공간 내부에 격벽이 없는 점, 내부 덮개를 본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점, 내부 덮개가 본체 전체를 덮는 점, 휴대폰만이 드러나도록 내부 덮개의 직사각형의 빈 공간을 형성하도록 한 점에서 디자인의 X와 차이점이다 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는 뭐예요?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 아닙니다. 차이점입니다. 자, 두 디자인은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동일 유사해서 선행 디자인에서 의사가 공지된 것이다. 자, 이것도 공통점이었죠. 그리고 선행 디자인에 의해서 공지가 된 거니까 뭐예요? 우리 법률 용어로 요부가 아닌 거죠. 비요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상태, 요까지만 읽어봤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닫힌 상태,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 내외부 모두 덮개가 열린 상태. 여기서 얘는 공통점이 있고 얘도 공통점이 있고 얘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얘는 공지된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세냐, 어떤 게 세냐에 따라서 요부, 비요부가 나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갑니다. 자, 이때 뭐라고 했냐면 내부 덮개, 자, 아래에서 세 번째 쭉 동그라미입니다. 내부 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형상과 모양은 휴대폰 포장 상자에 관한 선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이게 요부라는 거예요. 요게 요부라는 겁니다. 요거는 공지됐으니까 비요부고. 자, 근데 얘는 지금 몰라. 얘는 몰라. 그쵸? 이거죠? 오케이. 자, 여기가 힌트라고요. 자, 근데 사실 이 판례를 알면 너무나 명확해요. 당연히 얘가 요부가 돼서 얘가 요부기 때문에 유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판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갑니다. 휴대폰 포장 상자의 주요 구매자는 휴대폰 제조업자이다. 일반 수요자 맞죠?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두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상자는 그 기능 또는 포장이라는 속성상 사용에 의해서 당연히 형태나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나와 있죠. 뭐야 이거? 당연히? 기능과 속성에 따라서 당연히 변해? 이건 뭡니까? 변화의 예측성에 가깝잖아요. 변화의 예측성에 가깝다고요. 그렇죠? 우리 1차 때 다 들어봤던 말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관계를 이제 알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을의 디자인 Y와 갑의 디자인 X의 유사한 점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대해서 답하시오. 반가로 1번.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시오. 뭐야 이거? 단문이네요. 자, 옆에다 메모합니다. 단문형이에요. 단문형. 그래서 이거는 단문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사 판단 공부하고 다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제 단문 기준으로 볼게요. 자, 통합서부 교재 131페이지 가봅니다. 통합서부 131페이지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귀찮겠지만 기출문제 검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31페이지 가보세요. 131페이지. 자, 131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 디자인의 유사 판단 단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단문 양을 보세요. 단문 양을 보시라고요. 이거 절대 뭐예요? 절대 14점이라 하더라도 와장창 답안지 다 쓸 수 없어요. 여러분 보고 베껴도 못 써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물품의 동일유사와 형태의 동일유사만 쓰고 좀 더 쓰고 싶으면은 구체적인 판단 방법이나 아니면 참고적 판단 방법만 적어줘도 14점은 충분히 메꿀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설문 다시 갈게요. 77페이지, 보충교재 77페이지. 자, 설문 2번 갑니다. 갑의 디자인 X가 동적 디자인에 해당한지 여부를 설명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방금 공부했잖아요, 우리. 동적 디자인에 만족하려면은 4가지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물품의 기능에 의한 변화일 것. 즉 포장 상자의 덮개가 열리고 닫히는 건 뭡니까? 그 기능에 의해서 바뀌는 거 맞죠? 그다음에 시 할 때 시가 뭡니까? 변화가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야 돼. 맞죠? 자, 열리고 닫히는 거 당연히 눈에 보이죠? 변화가?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변화의 비예측성. 동적 디자인이 되려면 우리가 동적 디자인이라고 말하려면 그 움직임이 그 물품에서 당연히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비예측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동그라미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뭐라고 했습니까? 두 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상자는 그 기능 또는 포장이라는 특수 속성상 사용에 의해서 당연히 형태나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 즉 변화의 예측성 범위라고요. 그러니까 동적 디자인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예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적 디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건이 뭐였죠? 변화의 일정성.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변화 전후가 일정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동적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가지고 풀면 바로 4점 바로 나옵니다. 이건 뭐 그냥 그거 그대로만 쓰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4점이면 뭐 더 길게 쓸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디자인 X와 Y가
각 대상물인 상자가 포장용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유사 판단 기준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 쓰라는 겁니까? 이 판결의 판결 요지를 쓰라는 거예요. 이 대법원 판례의 판결 요지를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 정리해 놨겠죠? 자, 교재를 어디를 보시냐면은 교재 우리 통합 서브노트 136페이지를 가보세요. 136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136페이지에 목차 반가로 8번에 보시게 되면 물품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나와 있죠. 이것만 뿅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뿅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까 설문 1번에서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하라고 할 때 거기다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문 3번에다 써야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자, 어려워요. 그죠? 그쵸? 판례 문제가 사례랑 같이 다 짬뽕돼 있어요, 지금. 단문형 뭐 다 짬뽕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판례의 결론을 물어봅니다. 반가로 4번. 위 사례에서 X와 Y의 유사 여부를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가 참신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이 넓고 동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은 좁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품의 기능과 그다음에 속성에 따라 바꾸는 것들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요구가 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쓴 다음에 이제 뭘 비교해요? 얘와 다 열린 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얘가 압도적이다. 그래서 얘가 공통점에 해당했잖아요. 공통점이 요구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유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판례의 결론이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판례를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요. 어때요? 이 판례를 알고 있으면 이 4개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판례를 모르게 되면은 이건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판례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예시에서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어떤 디자인과 어떤 디자인이 문제가 되는지. 이번에 올해 가장 찍히는 문제가 뭐다? 화물 차량에 붙이는 도구함. 화물 차량용 도구함 있죠? 그 사건이 올해 최고로 찍힙니다. 그 판례가, 그 유사 판단 판례예요. 자, 그러면 그 화물 차량 보관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어디가 공통적이고, 공통점이 있고, 어디가 차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판결을 적용시켜서 걔가 결론이 나왔는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실관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판결 요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실관계를 적용했던 그 판례가 뭐냐? 이거 반드시 언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적용됐던 판례는 아무리 형태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기능과 그 다음에 속성에 따라서 형태의 변화가 예측되는 것들은 요구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유사 판단 일반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 요지 외우셔야 되고, 세 번째는 결론을 알아야 돼요. 이 결론에서는 뭐예요? 여기를 요구로 봤죠? 그래서 유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고 이 판례를 몰라서 비유사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안타깝지만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설문 4번은 7점 배당돼 있었죠? 거의 점수 못 받아요. 7점은 무슨 말입니까? 결론 맞추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론만 맞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몰라서 못 만든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판례가 소설문 개념으로 나오는 문제가 최근 경향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경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1페이지 가볼게요. 91페이지. 자, 기본교재 서브노트 91페이지 가볼게요. 서브노트 91페이지 가봅니다. 자, 방금 풀었던 문제 한번 제가 약식 답안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 92페이지. 서브노트입니다. 이거 서브노트 92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1번, 설문 1번,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어본 대로 쓰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오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뒤에 쓸 시간과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디자인 X가 동적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거는 뭐 1번의 법적 근거에서 여러분이 성립 요건 간단히 쓴 다음에 2번 사안포섭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시간 없으시면은 1번, 2번을 묶어서 그냥 주목차 만들지 말고 그냥 써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어디서 문제가 된다? 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1, 2, 4 요건은 만족하지만
포장 상자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나 모양의 변화는 그 기능 또는 포장이라는 속성상 사용에 의해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변화 후의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될 수 있다. 변화의 비예측성에 걸린다. 따라서 디자인 X는 형태의 변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동적 디자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유사 판단 기준은 아까 제가 교재에서 말씀드렸죠. 거기 부분만 그대로 써와서 쓰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냥 이론을 물어본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설문 4번은 제가 대법원 판례에서 긁어왔지만 아까 요지는 뭐였어요?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가 참신하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가 요부라는 거예요. 요부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가 공통점이고 오히려 이런 차이점이 있어도 여기가 참신하다고 했으니까 요부 쪽, 즉 내부 덮개만 닫힌 상태가 더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유사가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더 큰 미감을 발휘하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정신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충교재 0페이지 다시 갈게요. 자, 기출문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단문형, 응용단문형, 사례형, 준사례형, 판례형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복습할 때 다음 주 이제 주중에 복습하실 때 요 문제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답안을 쓸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원칙을 삼아 놓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통합 기초 GS 교재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요. 자, 쭉 보시면 일단 목차부터 볼게요. 컨텐츠라고 써 있는 거, 컨텐츠. 자, 여러분 목차 대목차 1번부터 디자인 정의, 출원, 등록 요건, 절차 및 조치, 등록 후 법률 관계,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 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차 때 혹시 제 강의와 제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요 대목차나 다 대목차가 아니라 얘 전체 목차는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목차를 외웠다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디자인법법 흐름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 흐름도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사진을 찍든 복사를 하든 꼭 옆에다 붙여놓고 4월 동안에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옆에 그 목차들까지도 다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암기는 필수예요, 반드시. 자, 그래서 요거를 쫙 검토해 놓고 나서 시작하면은 여러분 암기하고 시작하게 되면 이제 뒤에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암기량이 줄어든다. 그거는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원점 첫 번째 물품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품성 가볼게요. 아, 또 1시간 다 됐네 벌써. 자, 그러면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